하나님의 선물 68페이지. 아빠, 우리 왔어요. 슬그머니와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큰딸 세롬의 음성이 들렸다. 둘째 슬기와 함께였다. 그래, 어서 와라. 더 이상의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분위기에서 느꼈던지 두 녀석들 역시 첫마디 인사 외에는 다른 말이 없었다. 두 조카를 끌어안은 처제들의 흐느낌이 높아졌다. 내 눈두덩이로도 걷잡을 수 없이 뜨거운 열기가 몰려들었다. 내 딸들이 훌쩍이며 병실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애초롭게 배회하고 있었다. 아내는 내 딸 모두를 자연분만으로 낳았다. 막내 송이를 낳을 적엔 태아가 탯줄을 휘감고 있어서 자칫 위험한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4명 모두 다 예정일을 넘기지 않고 출산했다. 아내는 처음부터 3명의 아이를 주장했다. 하나 키우기도 힘겨운 세상이라고들 하는데 어려운 형편에 그것도 시각장애를 가진 몸으로 3명의 아이라니 누가 들어도 혀를 찰만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명의 자식을 주장했다. 놀던 아이가 친구들과 뒤엉켜 싸우는 것을 보고도 여느 부모들처럼 다름질쳐가 뜯어 말리고 어쩌고 할 수 없는 우리 처지에선 형제가 많아야 한다는 지론이었다. 더구나 다 자라 각기 가정을 꾸리고 살 때 외롭지 않고 서로 의지가 될 것을 염두에 둔 결단이었다. 집안 대소사를 떠올리면 아내의 지론은 정당성을 갖게 했다. 슬기를 비롯한 샘, 송이가 세상의 빛을 본 곳은 용산 제2조산원이었다. 아내에겐 친정과도 같은 곳이었다. 어느 교회 권사인 원장은 친정엄마의 버금가는 관심과 사랑으로 아내를 보살펴 주었다. 아내는 아이들이 생일을 맞으면 잊지 않고 전화를 해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아내에게 있어 내 딸들은 자신의 생명이었다. 그런 아이들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 나이가 되어서는 아내의 일거리는 한층 더 많아졌다. 어느 녀석이건 옷을 버렸다 싶으면 그 즉시로 불러들여 갈아입혀 내보내곤 했다. 웬만하면 저녁 때 씻기고 갈아입히라는 말로 거들고 나서면 아내의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다. 정한이네 자식이라면 흉이 안 될 것도 우리처럼 시각장애인의 아이에겐 흉이 될 수가 있어. 만일 우리 아이가 옷에 뭘 묻힌 채 밖에 나가노는 걸 이웃사람이 봤다고 생각해봐.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엄마 아빠가 앞을 보지 못해서 아이 옷에 뭐가 묻은 것도 모르고 내보냈다고 혀를 찰 것 아냐. 안 못 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는 말 난 정말 듣고 싶지 않아. 갓난아이라는 작은 생명 하나가 가정에 가져다준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행복이었다. 더구나 나와 아내의 분신이라니 아이를 품에 안고도 믿기지 않을 지경이었다. 새롬은 우리 가정에 첫 딸로 보내진 신의 선물이었다. 처음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나는 기도했다. 제발 딸이기를. 첫 아이가 딸로 태어나 주기를 정말이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지 첫 딸을 품에 안게 되었다. 아내는 분만실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몸을 풀었다. 아내는 능숙한 솜씨로 갓난아이의 몸을 씻겨나갔다. 반창고가 붙은 배꼽을 피해 물에 적신 가재 손수건으로 꼼꼼히 씻겨나가는 거침없는 거동에서 시각장애인의 부자연스러움은 느낄 수가 없었다. 13살 눈먼 몸으로 강원도 어느 수녀원 부설 영어원에서 아이를 돌본 경험이 큰 보탬이 되었다는 말을 아내는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눈 주위를 씻다가 까칠한 눈곱 따위가 만져지면 아내는 혀로 닦아냈다. 뿐만 아니었다. 아이가 코가 막혀 숨쉬는 것이 힘들어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입으로 빨아내 처리하기도 했다. 아내의 거침없는 거동은 차라리 경이롭기까지 했다. 아이 씻기며 기저귀 갈아채우기를 거들면서 나 또한 부모의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 뿌듯했고 차츰 아내를 대신해 그 일을 감당하기도 했다. 첫 아이가 딸이기를 간절히 바랐던 기도가 너무 센 탓이었는지 그 후 첫째 세롬이의 뒤를 이어 둘째 슬기, 그리고 셋째 샘, 넷째 송이 이렇게 4딸이 거푸 태어났다. 흡사 의도하기라도 한 듯 모두 2살씩 터울이 졌다. 시각에 장애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따르는 불편이라는 건 긴 말이 필요치가 않았다. 하물며 부모 역할이라는 난제에 봉착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이 눈을 대신해 바삐 움직여야 하고 그만큼 신경 또한 곤두서야 했으니
몇 곱절 어려움이 뒤따랐다. 부엌문을 열면 곧장 골목길이었다. 딱히 놀이터가 없는 탓에 골목길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세발 자전거며 붕붕 칼을 끌고 나온 녀석들에다 335 때를 지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꼬맹이들까지 한낮의 좁은 골목길은 미어터지기 직전이었다. 당연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빠질 리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녀석들이 손을 떠나 뛰놀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천방직중 몰려다니는 아이들 속에서 우리 아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고민이었다. 다른 집 엄마 아빠는 멀리서도 자기 아이를 지켜보고 눈을 마주칠 수 있지만 우린 그렇지 못해 불안감에 전전긍긍했다. 구며지책으로 삑삑 소리나는 신발을 신겨보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기대와는 달랐다. 소리나는 것이 쉬 망가지게 일쑤였고 다른 집 아이도 똑같은 신발을 신지 말란 법은 없었다. 생각다 못해 나는 서랍을 뒤져 망가진 장난감들에서 떼어 모아둔 작은 방울들을 찾았다. 그걸 신발 위쪽에 꿰매 달아놓자 자연스럽게 액세서리가 되었고 뛰노는 아이들 속에서 우리 아이를 쉬이 가늠할 수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튀든 그쪽으로 시선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다. 앞을 보지 못해 불편하기는 하나 그만큼 생각을 곱절로 하고 배로 노력하면 정한인 만큼은 아니라도 그 가까이는 미치지 않을까 감히 자인하면서 빙그레 웃음을 날렸다. 세롬이도 저기 다니고 싶니? 동사무소를 오가는 길목 어린이집이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눈길을 주는 걸 보고 물었다. 응, 세롬이도 친구들이랑 저기서 놀고 싶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어. 아내와 의논 끝에 세롬이도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집에서 어린이집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았다. 집을 나와 언덕배기를 내려가면 대로였다. 대로를 지하도로 건너 다시 구불구불 여러 차례 골목을 지나는 거리가 눈먼 부모한테는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5살 배기 아이 혼자 걸음하기는 다분히 무리가 있었다. 결국 세롬이 길을 익힐 때까지 내가 동행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왕래는 시작되었다. 세롬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나는 접었던 흰 지팡이를 펴들고 홀로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으로 가는 걸음은 흰 지팡이를 의지했고 돌아오는 길은 반대로 세롬이를 의지했다. 그렇게 별 어려움 없이 어린이집 왕래는 이루어졌다. 아빠, 여기 쓰레기 수레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미화원 리어카가 쓰레기를 잔뜩 싣고 빠져나가려는 골목 입구를 거의 막다시피 하고 세워져 있었다. 세롬은 그렇게 말하곤 아빠 옷에 지저분한 것이 묻을세라 아주 천천히 모로 걸어나갔고 나도 따라 그렇게 움직였다. 어린이집에 다 다르자 먼저 온 아이들 몇이 반갑게 세롬이를 맞아주었다. 세롬, 오늘도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지내라. 끝날 때 맞춰서 아빠가 데리러 올게. 응, 알았어. 아빠 조심해서 가. 그래, 아빠 갈게. 늘 하던 대로 세롬을 어린이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지팡이를 펴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아빠! 잠깐만! 어린이집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걸었겠다 싶었는데 등 뒤에서 세롬이 부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준비물을 잊은 거니? 아니야. 헐레벌떡 뛰어온 세롬이 내 손을 잡고 숨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저기 쓰레기 수레 있는 데까지 세롬이가 데려다 줄게. 잘못하면 아빠 옷 버리잖아. 거기서는 어린이집까지 나 혼자 갈 수 있어. 순간 눈자위가 뜨거워졌다. 방금 만난 친구들과 놀이에 빠져들어야 할 녀석이 아빠가 쓰레기 리어카에 부딪힐까봐 한달음에 뛰어온 것이었다. 기뻐할 수만 없는 어떤 아픔 같은 파장이 가슴으로 밀려들었다. 세롬, 걱정 안 해도 아빠 잘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뛰어왔냐? 몸을 수그려 두 팔로 세롬이를 감싸며 말했다. 뭉클 목이 메어왔다. 괜찮아. 자, 얼른 가, 아빠. 조망만한 손이 다시 없이 큰 의지의 손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아빠, 장님이 뭐야? 학교에서 애들이 너네 엄마 아빠 장님이지? 하는데 장님이 뭐야? 세롬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무섭게 불쑥 볼멘 소리로 물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결국 올 것은 때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구나 싶었다. 우리 세롬이 처음 듣는 말이라 궁금했겠구나.
말도 행동도 침착해야 했다. 두 팔을 벌려 세로미를 안아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녀석의 등에서 천천히 가방을 풀어주었다.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세로미를 데리고 입학식에 갔다. 담임이 될 선생님도 만나 인사를 주고받고 세로미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얘기할 만큼 딸아이 앞에서 아내는 의연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친구들이 세로미한테 아빠 엄마가 장님이냔 말을 할 때 어떤 투로 하던? 한 팔로 작은 어깨를 감싸고 조심스레 물었다. 가슴에선 한기가 일었지만 내색해서는 안 되었다. 그냥 물었어. 한 애가 그렇게 물으니까 다른 애도 따라서 묻고 그랬어. 내심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세로미 학급에 같은 동네 아이도 섞여 있으니 자연 알게 될 일이었고 주변 아이들은 당연 궁금할 터였다. 세롬, 아빠 엄마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옛날엔 그렇게 불렀단다. 그런데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해. 친구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세롬이가 가르쳐주도록 해라. 알았지? 응, 알았어. 시무룩해 있던 세롬의 얼굴이 펴지면서 대답과 함께 머리도 끄덕였다. 또 한 번의 고개를 넘어가는구나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세롬은 큰딸로 태어나 눈먼 부모의 눈이 되었고 그 바람에 나머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도 큰 몫을 감당했다. 엄마, 애기 입에서 젖이 나와. 포대기에 쌓여 잠든 동생 입가에 젖이 비치자 세롬이 나직하게 소리쳤다. 동생에게 어떤 이상 징후가 보이면 어김없이 엄마나 아빠에게 그걸 알렸다. 애기 턱 밑에 있는 손수건으로 세롬이가 닦아줘라. 그래, 알았어. 부엌에 있던 엄마의 말에 세롬이 흔쾌히 대답했다. 엄마, 세롬이가 닦아줬어. 애기가 눈 떴네. 엄마, 내가 젖을 닦아주니까 애기가 눈 떴어. 애기야, 언니 보이니? 언니 보여? 애기가 웃네. 엄마, 내가 언니 보이니? 하니까 애기가 웃어. 까르르 부서져 구르는 세롬이 웃음소리와 벙글거리는 애기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 그냥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 세롬은 4살 때부터 아빠 손을 잡고 안내를 곧잘 했다. 시장,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은행이며 관공서 등 아빠와 엄마의 눈이 되어 집안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 작은 몸이 큰 몫으로 눈먼 부모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다. 아빠, 이것 좀 고쳐줘요. 학교에서 돌아온 슬기가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뭔데 그러니? 슬기 손에서 건네받은 건 바둑판이었다. 이거 바둑판이잖아. 슬기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니? 영문을 몰라 오롯이 앞에 앉아있는 녀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선생님이 바둑판이 고장나 못 쓰게 됐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 아빠, 이거 고칠 수 있지? 곁에 있던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초교 3학년 슬기의 엉뚱한 행동에 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내심은 그러했지만 벌써 내 손은 접힌 바둑판을 살피고 있었다. 아빠는 틀림없이 고쳐낼 거라고 믿고 있는 둘째 딸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웠다. 반면에 딸의 믿음에 금이 가선 안 된다는 염려가 평행선을 긋고 있었다. 자기야, 고칠 수 있겠어? 아내의 웃음 섞인 물음에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나는 말로 답하고 서랍에서 드라이버며 모아둔 나사들을 찾았다. 접이식 바둑판에 장석을 고정시킨 나사 4개가 달아나고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나사 구멍이 터무니없이 커져 있었다. 누군가 고치느라 손을 댄 흔적이었다. 자, 다 고쳤다. 슬기야, 이거 내일 선생님 갖다 드려라. 그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쪼그린 자세로 앉아있던 슬기가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바둑판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접었다 폈다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다음날 기분 좋게 등교하는 슬기를 보며 뿌듯한 마음에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슬기 손에 여전히 바둑판이 들려 있었다. 두고 와야 할 바둑판을 다시 들고 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표징이었다. 슬기야, 어떻게 된 거니? 왜 다시 가지고 왔어? 아빠, 이거 다른 거야. 막 슬기의 입이 열림과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손을 뻗어 소화기를 들었다. 소화기 속에서 여자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뜻밖에도 슬기 담임이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슬기가 너무 당당했어요. 아빠를 확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를, 이번에는 제가 슬기한테 부탁했어요. 간단한 인사가 오고 간 뒤 쏟아놓는 슬기 담임의 말에 듣는 나도 얘기하는 담임도 목이 메었다. 손끝으로 키워온 자식, 비록 실명한 몸이지만 집안에서나 외부 활동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 서온 보람을 맛본 순간이었다. 슬기는 성격도 그렇지만 하는 행동 거지에 있어서도 다른 세 녀석들과는 다분히 달랐다. 태권도 3단이라는 적잖은 운동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괴롭게 한 친구 녀석을 한번 따끔하게 혼내줄 줄 모를 만큼 여린 마음을 지닌 녀석은 유달리 곤충이나 사물들 탐구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남대문 시장처럼 큰 시장이나 동네 작은 시장, 대형마트 걸음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과 손은 바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빠 엄마가 느낄 수 있도록 물건을 집어 손에 쥐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색깔이며 생김새와 크기 같은 것들을 실감나도록 설명해 주느라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입과 손을 움직였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튀겨 파는 도넛이나 튀김같이 비닐에 쌓여있지 않은 먹거리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설명이 어려워지면 날름 그것을 집어들어 내 손에다 쥐어주는 바람에 주인은 뭐라 하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 민망한 때도 있었다. 남의 물건 손으로 만져서 좋아할 리 만무하겠지만 더구나 포장도 안 된 먹거리를 손으로 만진다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겠지만 앞을 보지 못해 궁금해하는 아빠를 위해 손으로 만져보게 하려는 딸의 마음을 상인도 이해한다는 듯 웃음 묻은 말로 거들어주기도 했다. 아내는 화장품이나 옷가지 등을 내가 사다 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로 인해 간혹 난처한 지경에 처한 때도 있었다. 화장품이나 겉옷 따위야 남자가 이것저것 뒤적거려가며 고른다 쳐도 별 이상스러울 것까진 없겠지만 팬티나 브래지어, 거들 같은 속옷을 고르느라 뒤적거리고 만지작거리고 하다 보면 괜스레 민망한 생각이 들곤 했다. 어떤 땐 여자 손님과 나란히 서서 물건을 고르기도 했다. 속사정을 알고 있는 상인이야 달리 여길 까닭은 없겠지만 함께 나란히 서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자 손님이나 곁을 지나는 행인들의 눈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노파심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했다. 새롬이 4학년, 슬기가 2학년이던 때였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안방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새롬이 가쁜 숨을 몰아쉬어가며 봄 운동회 소식을 전했다. 등에 가방을 짊어진 채 급히 입을 놀리는 새롬의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어머니 회에서 먹을거리들도 만들어 팔고 정말 크게 운동회를 한대요. 아빠 엄마도 그날 올 거죠? 들떠서 쏟아놓는 새롬의 말과는 달리 아내와 나는 은근히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새롬, 엄마 아빠가 꼭 가야 하겠니? 엄마 아빠가 가지 않아도 되잖아. 어머니 회에서 먹을거리도 만들어 판다고 하니까 사서 먹으면 되고 돈을 줄 테니 그렇게 해라. 응? 아내와 나는 그저 귀찮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내뱉었다. 그러자 새롬이 울상이 되었다. 그럼 엄마 아빠 안 오려고요? 다른 엄마 아빠들도 많이 올 텐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리는 힘이 안 나잖아요. 나는 3가지 경기에 나가고 슬기도 2가지 경기에 나가는데. 충격이었다. 가슴은 메어왔고 목은 꽉 막혀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내뱉었던 말인데 꾸역꾸역 울며 내뱉는 새롬의 한마디 한마디는 아내와 내 가슴을 아프게 했고 또 벅차게 했다. 새롬, 갈게. 아빠 엄마 갈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갈게. 알았지? 우린 그렇게 약속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으며 또 꼭 그래야만 했다. 자식들이 아빠 엄마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부모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모가 저희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는데 어찌 못 가랴 싶었다. 설령 걸을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갈 만큼의 힘이 솟았다. 샘아, 송아, 우리 학교 스탠드 알지? 그 위에 잔디밭으로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자리 잡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찾아갈게. 알았지? 운동회가 열리려면 아직 여러 날이 남았는데 금세 밝은 목소리로 바뀐 새롬이 동생들과 당일에 만날 계획을 서둘러 짰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샘과 송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가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가슴 뭉클했다. 내 딸들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부모 슬하에서도 진정고 당당함과 부모를 향한 자부심 또한 확고히 갖고 자랐다.
운동회가 있던 날 점심시간이었다. 체육 선생님의 점심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달음에 뛰어와 환하게 웃는 두 녀석의 모습을 보면서 장애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내 부모라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녀석들이 한없이 고마웠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세롬이 3명의 말만한 친구들을 대동하고 집으로 들어섰다. 엄마, 이것들이 자기네 집에 가기도 전에 허기가 져서 죽겠다면서 라면이라도 끓여달랬는데 엄마 이걸 어떡하지? 세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녀석들의 웃음보가 한꺼번에 터졌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말만한 것들이 때로 몰려와서 혼을 빼놓을 작정이냐? 라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야 신난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내 녀석들의 수다이다 웃음소리로 집안은 들썩거렸다. 아내는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다. 엄마 김치 담그고 있었네. 아 하나 뜯어서 입에 넣어줘. 세롬은 언제나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나도. 저도 한 입 먹여주세요. 순식간에 내 녀석들에게 아내는 둘러싸였다. 그리고 제비 새끼들처럼 벌린 입들에다 김치를 물려주느라 분주히 손을 놀렸다. 이것들이 김치를 통에 담기도 전에 바닥낼 작정이냐? 아내가 짐짓 화를 내는 신용을 하자 녀석들이 입을 우물인 채 웃느라 가관들이 아니었다. 정작 아내 역시도 싫지 않은 듯 웃음을 머금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장애를 지닌 자기 부모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각에다가도 삐뚤림 없이 곧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발휘해왔다. 아내가 여의도 S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약 20날 전인 2005년 2월 하순이었다. 우리 가족은 모처럼의 외출을 하기 위해 나란히 집을 나섰다. 봄도 멀지 않고 하여 재래시장에 들러 아이들 옷까지 좀 사고 또 나간 김에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자는 아내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내는 내 팔을 붙잡고 길을 걷는 데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날은 슬기가 엄마를 안내해 가겠다며 먼저 나섰다. 아빠하고 같이 걸으려고 했는데 슬기가 방해를 하네. 그래, 방해할 거야. 오늘은 나하고 걸어야 돼. 알았지, 엄마? 슬기의 느닷없는 익살에 우리 모두는 활짝 웃었다. 엄마, 잠깐만. 이 책을 오늘 갖다 줘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저기 책방에 갔다 올 동안만 얘하고 가고 있어. 아파트 단지를 막 빠져나가려는데 슬기가 상가 건물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말했다. 서점에서 빌려온 책을 돌려줘야 하는 날이 되어서 집을 나오는 길에 가지고 나왔던가 보았다. 때마침 집에 놀러왔다가 우리 가족과 동행하게 된 친구 다혜에게 엄마 손을 맡기고 슬기는 서점으로 뛰어갔다. 그래, 걱정 말고 갖다 주고 와. 느닷없이 친구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안내를 하게 된 다혜는 달려가는 슬기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는 스스럼 없이 앞 못 보는 친구 엄마의 손을 잡고 걸었다. 난데없는 슬기의 행동이었던지라 갑작스런 상황에 맞닥뜨린 다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은근히 염려했던 나는 녀석이 보여준 태연스런 거동에 내심 놀랐다. 언니며 동생들이 함께 걷고 있었음에도 굳이 친구에게 엄마 안내를 부탁하는 슬기의 자신만만함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해주었다. 그리고 자기 엄마의 손인 양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 엄마의 손을 잡고도 그토록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어린 녀석의 성숙한 마음 씀씀이가 대견스럽고 고마웠다. 세롬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9월 말이었다. 여느 날이나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세롬이 책가방을 놓기 무섭게 동아리 모임이 있다며 곧바로 집을 나섰다. 그런 녀석이 밤 늦어서야 돌아왔다. 미리 전화를 해와서 늦을 건 알고 있었지만 계집아이가 밤늦게 다녀선 안 된다며 앞에 앉혀놓고 나는 일장 훈계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녀석이 아빠와 대화를 마치자마자 그때까지 어깨에 메고 있던 소지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놓았다. 엄마, 이거 먹어봐. 몇 번을 쌌는지 부시럭 소리가 여러 차례 나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을 엄마 앞에 내밀며 세롬이 말했다. 누워있던 아내가 세롬이 내민 것을 받아들었다. 이게 뭔데? 아내가 받아든 것은 종이컵이었다. 엄마, 이거 홍어회야. 동아리에서 회식을 갔는데 뷔페 식당이더라. 그런데 홍어회를 갖다 먹는데 자꾸 엄마가 생각나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몸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홍어회 먹으러 가자고. 아픈 몸으로 자리에 누운 엄마가 언젠가 했던 말이 떠오르자 마음에 걸린 세롬은 고민을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에게 홍어회를 가져다 먹이고픈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새롬은 종이컵을 보자 무릎을 쳤다. 아무리 엄마를 위한 행위라지만 그래도 수줍음 탈 나이인데 누가 볼세라 무작정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녀석은 고민했다. 생각다 못한 새롬은 먼저 접시에 이런저런 음식과 홍어회를 넉넉히 담아서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끼워든 종이컵에 홍어회를 떨어뜨려 한 컵 가득 홍어회를 담아가지고 왔다. 엉뚱해도 정말이지 이만저만 엉뚱한 녀석이 아니었다. 그까짓 홍어회 먹으려고 들면 동네 식당에서 그리 큰 돈 안 들이고 한 접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텐데 궁상맞게 무슨 짓이냐며 나무랐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풍조가 만연한 세태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늘 기억하고 있다는 기특한 마음이 고마워 더 이상 길게 꾸짖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날 아내는 큰딸 덕에 눈물 젖은 홍어회를 세상에 줄도 없이 맛나게 먹었다.